구독, 좋아요. 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정치학 전문가이시죠. 양일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런 국제정치에 중대 국제 분쟁이 생기거나 전쟁이 생기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여러 사태가 생기면 아주 이 국제정치학자들의 또 국제정치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중요해지고, 특히나 현실주의 정치학, 국제정치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상주의에 빠져있는 국제정치학자들은 지나친 도덕주의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을 가끔 합니다. 현실에 진행되는 힘의 작동 원리를 때로는 아주 우습게 여겨요. 아주 바쁘시게 지내는 우리 양일국 박사님. 자, 이란 사태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죠. 며칠 사이에 지금 진전된 정황들이 쭉 있으니까 그거 한번 정리를 좀 이번 기회에 해주시죠. 예, 먼저 2월 28일 새벽 1시 15분에 네. 뭐 장대한 분노 이렇게 번역하는 에픽 퓨리 작전이 공식 승인된 것 같고요.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6시 20분에 이제 테헤란 상공에서 드디어 이제 폭발음이 들리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에서도 뭐 포효하는 사자 로어링 라이언 작전이라는 것을 공식 전개했습니다. 근데 새벽 6시 정도에 시작된 작전인데 당일 오전 중에 아마 10시에서 11시 사이 정도에 하메네이와 측근 40명 이상이 현장에서 폭사해서 사망한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아마 거기 이제 신정 체제는 서열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하메네이가 있었던 장소하고 그 밑에 군부 순회들이 아마 각기 다른 곳에서 회의를 아마 동시에 진행했던 것 같은데 그 벙커버스터 앞에서 다 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전체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핵심 군부 측근 48명이 죽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수뇌부들도 그러한 벙커버스터 공격의 두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뭐 작년 6월에 이미 그 한밤의 망치 작전 때 한번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지하 110m 정도 어딘가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뭐 지난 월요일 방송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지하 시설을 잘 해놔도 환풍구는 있어야 되고 또 이번에 비슷한 사례가 아마 저 백악관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운동, 스포츠, 건강 관리해주는 그 손목시계 그런 것을 통해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추적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아주 그 전에 팔란티어가 두뇌 역할이라면 지금 핵심 참모 역할을 지금 클로드라는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데 그 클로드가 이번에 제가 또 새벽에 입수한 첩보로는 또 첩보 입수했어요? 클로드가 벙커버스터가 은신처에 들어갈 때 가장 최적의 입사 각도를 재줬다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수직으로 떨어진다고 제일 좋은 게 아니라 대략 그냥 목표 지점만 따서 때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 각도까지 재서. 입사 각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첩보인 것이, 벙커버스터라는 게 떨어뜨리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면에 목표물에 닿을 때 어떤 각도로 지면에 들어가는지까지도 통제가 된다는 의미가 돼서 이것은 뭐 그 지질 안반이 무슨 석회질인 건지 뭐 안반인지 모래인지 이런 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어떤 각도로 때리면 제일 깊이 들어간다를 계산하는 그런 역할을 또 클로드가 해줬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가 조기 경보기이기도 한 그 그라울러라는 전자기 해킹 전문 정찰기가 있습니다. 그 그라울러가 이번에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미국의 전력이라는 게요,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AI나 컴퓨터 또는 온라인상의 기기에 모든 작전을 맡기지는 않아요. 아무리 AI가 어디에 하메네이가 은신하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 폭탄을 던지면 될 것 같다고 결론을 내줘도 어떤 방식으로건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던집니다. 그래서 아마 하메네이 은거지가 아마 도심지에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도심지는 뭐 건물들 옥상들마다 하메네이 경호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었을 건데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은 그라울러가 휘익 한번 돌면서 그 경호원들이나 그 무장 군부 세력들의 그 무전기 통신 이런 걸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 당일 3월 2일 그 당일에 그 이란 상공은 사실상 맑은 하늘로 모든 기기에게 비춰졌을 거다. 그래서 바로 그런 첨단 전자전과 또 휴민트 이런 것들이 빛을 발했는데, 오늘 오전에 그 국내 언론들 좀 보니까 하메네이 본인을 포함해서 그 인근 그 기지 근처에 CCTV를 이미 이스라엘이 20년 전부터 따서 녹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20년간 축적된 정보가 이번에 빛을 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월 1일에는 이제 이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과 걸프 인근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날렸는데
뭐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에 날린 것 같은데 별 소득은 없었던 게 그 미사일 방공망에 거의 다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0발 이상 쐈다는 첩보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잡혔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아무도 못 지나간다고 선언을 해서 직접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군함을 때리진 못했고 예. 거기 지나가는 영국 유조선 3척 정도에 좀 불이 붙은 정도의 그런 대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란이 지금 하메네이가 죽었으니까 40일 정도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포스트 하메네이 체제를 가동하려고 이제 그럼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아마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한 40명 정도 그 지도자를 뽑는 어떤 그 선거 내지는 뭐 회의를 하는 과정에 거기도 폭탄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새벽에 지금 X를 통해서 돌고 있습니다. 자, 3월 2일부터 3일 사이에 이제 AI가 등판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말을 빌리면 24시간 동안 1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 그럼 여기 1000개라는 것은 무기 시설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요인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바로 이런 그 무서운 작전이 결국은 2003년 4년에 있었던 그 이라크 전쟁과 대비되는 포인트라고 보는 겁니다. 그때는 사실은 미군이 이라크 현지 사정에 거의 박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무대포로 들어간 좀 측면이 있었거든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미국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번 이란 작전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진행하려고 맘먹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상당히 예상보다 진도가 빠르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메네이 본인과 측근을 제거하는데 첫날 제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이 이란 사태를 두고 뭐 얼마나 갈 것이다를 놓고 여러 가지 분분한 예측들이 나오지만 어쨌건 미국이 실제 얼마의 작전을 상정했건 진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아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9명의 수뇌부를 제거했다고 직접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네. 아마도 정권 교체를 아마 맘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군 피해로는 미군 장병 6명이 전사한 것으로 나오는데 좀 뒤에 마지막에 좀 이 부분에 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백악관에서 기자들한테 얘기했냐면 야, 어떤 아이들이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작전을 하자고 졸라서 우리가 마지못해 들어준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빨리 작전에 나서자고 우리가 추궁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국제 정치학적으로 통상적으로 작전이 잘 돼가고 있을 경우에는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작전이 잘 안 풀리면은 일단 뭐 이스라엘과 뭐 국제 여론이 예. 그 이란을 좀 응징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나선 측면이 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쨌거나 현재 기준으로 보면 작전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장면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대체 어떤 의사결정 체제를 통해서 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인데요. 하메네이를 이제 폭격으로 폭사시키는 그런 정도면 사실은 미국도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고 정밀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실 준비하고 작전을 진행할 것인데 이제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하다 보면 이제 수많은 변수가 생기고 사실 혼선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방어든 안전장치 같은 게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대충 그 물론 이제 아주 내밀한 내용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예. 미군의 그 군사 보안이라는 건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 전역한 군인들의 증언이라든가 뭐 군의 보고서 공개된 보고서를 가지고 추론을 좀 해보면 먼저 이란 하메네이를 언제 쳐야 될 것인가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수집했을 겁니다. 그건 이제 이틀 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민트가 물어온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위성이라든가 위성이 촬영하는 것, 또 CCTV 해킹한 것, 또 제가 말씀드린 건강이나 또 이슬람 특유의 기도를 위한 앱을 해킹해서 얻은 정보들 그런 방대한 정보가 1차 팔란티어한테 가는 겁니다. 그럼 팔란티어는 그걸 어떻게 분석하냐? 뭐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A, B, C 세 등급으로 일단 나눈다는 거예요. 자, C 등급은 노이즈, 그냥 이거는 전혀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헛소리. 그다음 B 등급은 확인은 뭔가 작전에 도움이 될 정황은 있지만 아직 확인이 필요한 정보. 그다음에 A 등급은 확실하게 작전에 참고해야 되는 A급 자료. 그래서 A, B, C 세 등급으로 나눠서 그 자료를 클로드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들끼리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클로드가 이걸 판단해 가지고 육하 원칙에 따른 작전이 클로드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태까지 양일국이 여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 가지고 총 100번 성공하고 100번 퇴짜를 맞았다면
그 데이트 신청을 했던 그날의 날씨, 습도, 양일국이 입었던 옷, 양일국이 프로포즈하면서 줬던 선물 다 이게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엑셀 파일을 인공지능이 그러면 지금 양일국이 내일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하는 실무적인 건 클로드가 해주는 거예요. 오후 2시 정도에 프로포즈 했을 때 성공 확률이 몇 프로 높았다. 그러니까 너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한테 오후 2시에 만나자고 해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멘트를 하고 이런 멘트는 하지 마라. 선물은 이런 걸 줘라. 옷은 뭘 입어라. 실무적인 육하원칙에 따른 작전의 세부 계획을 클로드가 잡아주고 양일국의 지난 100번의 200번의 프로포즈 사례를 아주 드라이하고 객관적으로 수집해가지고 지금 세부적으로 프로포즈할 때 주의해야 될 자료 A등급, 참고만 해야 될 자료 B등급, 무시해도 되는 자료 C등급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AI끼리 어떤 경쟁자 위치인 거예요. 지금은 팔란티어가 두뇌, 클로드가 이제 핵심 참모 역할이지만 아마 이번 작전을 통해서 야 이거 클로드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럼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클로드가 두뇌, 팔란티어가 이제부터 참모를 해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팔란티어는 고담사에서 만든 거고 이제 클로드는 엔스렉스인가요? 뭐 하여튼 그 회사에서 만든 건데 엄청나게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AI가 탁월하고 훌륭해도요, 그 작전을 한 개 회사에게만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 둘이 경쟁하고 견제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아마요, 그 클로드하고 팔란티어가 서로 그 관리자들이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경쟁할 겁니다. 왜? 팔란티어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클로드 직원들 밤새고 있을 거예요. 또 클로드는 팔란티어는 또 어떤 입장에서 아우 저런 클로드 같은 참모 필요 없다. 이런 걸 납득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메네이 어디 때리면 잡을 수 있다는 세부적인 육하원칙에 입각한 작전 계획이 나오면 그게 이제 미군 지휘부로 보고가 되죠. 그러면 이제 AI가 서로 두 AI가 참모가 토론하고 주고받고 서로 명령을 기각하고 받아들이고 한 과정을 A4 한 페이지에 딱 정리해서 트럼프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일설에 따르면 그 A4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면 된다는 아주 간단한 내용만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본인이 보고서 가지고 줄줄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걸 매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할 때 참고해야 됩니다. 줄줄이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최종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가 재밌죠. 최종 승인이 나면 제일 최초의 미국 백악관 지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국가지휘본부에서 전 세계의 미군 기지에 동시에 생중계하듯이 명령을 하다래요. 그러니까 특정 기지, 특정 뭐 전투기에게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미군 기지에게 공통된 어떠한 신호를 주는데 뭐 알파, 브라보, 뭐 나인 뭐 이런 식으로 3개 내지 4개 단어로 압축해서 신호를 주는데 이게 재밌는 게 자, 그 신호가 왔는데 예를 들어 하늘의 인공위성이 그 신호를 받으면 이 명령은 특정 어느 지역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녹화하라는 명령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인공위성은. 네. 근데 그 명령을 중동에 나가 있는 그 중부사령부 관계자는 하메네이를 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작전 코드가 이미 사전에 매뉴얼화가 돼 있어서 그 미국의 백악관의 국가지휘본부가 전 세계에 내린 명령을 누군가가 가로채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현지에 있는 부대장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B2 폭격기를 조종하고 있는 2명의 파일럿에게 그 명령이 전달이 되는데 참 이것도 미국의 재밌는 부분인 게 그 파일럿이 2명씩 탑니다. B2에. 예. 한 명이 잠깐 자고 또 한 명이 운전하고 이렇게 교대를 하는데 B2 파일럿의 두 조종사가 출발을 할 때 봉투를 준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대규모 공습이나 작전이 있을 경우에 그 명령 코드가 오면 그 봉투를 열어봐라. 그래서 명령 코드가 상부로부터 하달되는 것을 챌린지 코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알았다. 내가 잘 이해했다는 의미로 그 답신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챌린지 앤 리스폰스라는 아놀드 토인비 역사책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보면 몇 가지 단어, 숫자, 기호로 조합된 그 코드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코드를 봉투를 열고 확인하고 입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해킹의 위협에서 자유롭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고코드, 말하는 명령 코드에 알았다 하고 입력을 할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암호 체계를 다시 받아야 되게끔 돼 있어요. 특정 시간 안에 입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드시 입력도 하지만 목소리로도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 목소리의 억양,
말하는 속도, 뭐 심박수까지 체크한다는 거예요. 이게 옆자리 조종사가 권총으로 위협해서 공격을 하겠다는 협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최근에 뭐 선관위 보안이나 이런 문제가 지금 우파 진영의 화두인데 네. 저 최첨단 전력을 운용하는 미국도 결국은 첨단 전력에게만 모든 걸 의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봉투에 종이에 담아서 주는 그 옛날 방식이 때로는 가장 강력할 수도 있다. 자, 이번에도 그 인공지능 두 개를 경쟁시키고 또 이런 온갖 종류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전통적 방식과 첨단 방식을 버무린 강력한 안보 체계를 우리가 두고 있다. 그리고 또 B2가 미사일을 투하하려면 최종적으로 잠금 해제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잠금 해제하는 암호가 맨 처음에 하달된 그 명령체계 일부를 섞어서 조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2 조종사 하나가 예를 들면 뭐 좌익 또는 뭐 반미 사상을 가진 조종사 그런 사상을 가진 조종사가 그 위치까지 올라가기도 어렵겠지만 요행이 미국을 속이고 그 위치까지 올라가도 자의적으로 어떠한 테러나 작전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서운 첨단 전력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공습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게 하나의 축으로는 CIA와 모사드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아까 이제 팔란티어 얘기도 나오고 엔스로피 클로드 얘기도 나오는데 팔란티어 하면 뭐 군사 안보 분야의 AI 에이전트의 최첨 가장 앞서가는 곳이 팔란티어죠. 막 주가가 그래서 엄청나게 지난번에도 많이 올랐죠. 엔스로픽은 이제 오픈 AI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이죠. 그 클로드가 전체적으로 종합 기획하는 데에서 굉장히 탁월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왕 나온 김에 이 인공지능 활약 아주 이번 공습에서 눈부시는 활약하고 있는데 이 작동하는 원리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 팔란티어하고 클로드가 결국은 예.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AI인데 조금 특화된 부분이 좀 다르다는 뭐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하는 데 특화된 거예요. 네. 예를 들어 A라는 놈이 일정 주기로 움직이는 동선을 방대한 시간 동안 축적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을 확률 몇 퍼센트 이런 드라이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뽑아내는 데 특화가 돼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이틀 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심박수나 혈당이나 혈압 같은 것을 그런 정보를 수집한 것과 클로드가 관계가 있어요. 클로드는 그런 현시적으로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그 인간의 정서나 심리를 분석하는 데 탁월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제가 짐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뭐 사람이 어떤 일탈 행위를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의 심박이나 혈당이나 이런 것들 어떤 의학적인 데이터를 아마 방대하게 축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하메네이 일당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그 심박수가 올라가는 것을 체크하고 아마 공격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거기에 아마 클로드가 그 심박수가 올라간 객의 그 하메네이와 측근들의 그 심박수나 신체 데이터를 가지고 이놈들이 지금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아마 그런 결론을 얻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대낮에 원래 B2나 이런 스텔스기는 낮에 작전하지 않는 게 상식이거든요. 대낮에 노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대낮에 작전을 한 그것에 아마 클로드의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팔란티어하고 클로드는 사람으로 치면 좌뇌와 우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한쪽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정보를 처리한다면 한쪽은 인간의 심리나 감성의 영역까지 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가 그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두뇌 역할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뺏길 수도 있다는 것인데 네. 재밌는 것이 이 클로드를 개발하고 만든 개발자들 그 회사 그 관계자들이 지금 항의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클로드를 개발할 때는 인간의 편의와 인간을 위해 쓰여지라고 개발했는데 탄도 미사일 언제 던지고 이런 거 하라고 만든 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클로드의 특징이 constitutional AI라고 해서 AI의 그 지능적 사고를 상당히 도덕적 가치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야,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인권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요구하지 마라 인간에게 네, 뭐 그런 윤리적인 게 있는데 그게 이번에 트럼프 심기를 좀 건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엔스로픽이 원래 그것 때문에 분화해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오픈 그 AI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런 악마적인 장치를 둔 AI를 우리 국방 안보에 쓸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또 말미를 좀 준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참 재밌는 거죠. 인공지능 두 개를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게 만들면서 또 클로드의 그 인권이라든가 우리는 군용으로 쓰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정치를 좀 걷어내고 보면 둘 다 멋쟁이들인 겁니다. 이런 첨단 AI를 만들면서 내가 전쟁용으로 만든 거 아니니까 이건 안 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참 철없는 녀석들 같으니 지금 국가의 안보를 위한 전쟁을 하는데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버럭 호통은 치지만 6개월쯤 줄 테니까 조금 생각해봐라. 그래서 아마도 클로드의 주가는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클로드가 그런 이념 문제, 인권 문제 또는 약간의 PC주의로 지금 미국 정부와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록이라는 AI가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죽이 잘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우리 회사의 AI는 2월 28일에 공습이 있을 걸 정확히 예측했다.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말하자면 클로드 같은 한가한 소리 하지 않는 AI다 뭐 이러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그 미국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경쟁, 시장 경제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참 한없이 부럽기만 하고 다만 제 느낌으로는 우리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게 AI 시대가 되면서 많이 논란이 되지만 결국 어느 일정한 지점에서 타협점을 찾을 거다. 예를 들어서 뭐 평상시에 뭐 우리가 민간인들이 쓰는 AI에는 어느 정도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겠지만 제가 경험한 국제정치의 경험상 강대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문제 앞에 인권이나 도덕 같은 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 공산이 크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방송에 집중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소개를 못 드렸네요. 제인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시청하시면서 깜빡하신 분들 혹시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있으면 다시 한번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팬에게도 큰 힘이 되고 또 이 영상을 이후에 볼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 번의 좋아요 누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는 점, 그래서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하시는 김에 구독 신청 안 하신 분은 구독 신청도 해주시죠. 자, 주제를 오일 쇼크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일 문제. 역시 이제 중동하면 딱 석유 아닙니까? 제2의 오일 쇼크가 오느냐? 야, 중동이 어쨌든 분쟁이나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늘 이제 진화학적 리스크가 강한 곳이 먼저 타격을 받게 되는데, 지난번 월요일 날 나오셨을 때 이 지정학적 리스크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낙관과 비관을 비율을 이제 이렇게 뒀어요. 한 뭐 7대3 비율로 이렇게 두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어떤 차원에서 보시나요? 일단은 7대3을 유지하겠습니다. 저는. 7대3. 예. 그 이유를 말씀 좀 드리면 지금 네.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정적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협 전역에 지금 미군의 그 항모 강습단이 아마 전체 전파 차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파 차단을 했다는 얘기는 이란군이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인근에서. 그래서 아마 작전, 말하자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민간인 상선에 대해서 위협을 하는 작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란 측이 지금 이제 그 들리는 설에 의하면 해외 정보 게시판 등에 따르면은 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이란 군부대의 암호 통신의 비율이 확 높아졌다 그래요. 평상시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통신량은 줄었고 암호 통신이 올라갔다는 얘기.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밀떡들이 이거 아마 기뢰 심고 어쩌고 하는 그런 작전들이 좀 행해지고 있지 않느냐 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안보 최측근 참모인 그 엘브리지 콜비가 예전에 네.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미군은 중동이라는 늪에 결코 발을 담그지 않을 거다. 이건 이제 2003년에 이라크의 경험을 아마 빗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파괴 한 2주면 충분하다. 이란을 압도적으로 파괴하는데 2주. 그다음에 질서를 개편하고 국가를 재건하는데 2주면 충분하다. 그럼 우리는 빠진다. 이게 이제 콜비의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을 수용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국방장관한테 장관 한 달 안에 못 끝낼 작전 같으면 나한테 건의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충 4주 내지 5주 정도에서 이번 이란 작전이 끝낼 거라고 플랜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최상의 플랜, 그것이 4주에 끝난다. 아마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대충 한번 계산해 보자 이겁니다. 4주니까. 첫째 주에는 일단 미군 공습이 들어가야 되니까 방공망을 무력화시켰을 것이고
가능하면 지휘부를 일망타진하진 못하더라도 예. 적어도 지휘부가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거나 그 회의 내용이 군에 전달되는 그 경로만큼은 차단시키면 좋겠다. 첫 주차에. 근데 지금 첫 주차에 지금 방공망 정도만 제거해도 첫 주차 임무 완성인데 하메네이 포함 48명을 몰살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진도가 빨리 나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두 번째 주에는 이란 군이 반격을 하지 못하도록 무슨 보급선이라든가 급유 또는 그 도로 이동 이런 것들을 아마 초토화시킬 거예요. 그건 굳이 아마 지상 병력이 들어가지 않더라도요. 그 28일에 보여줬던 토마호크 미사일로 충분할 겁니다. 반격을 못하게 원천 차단해 버린다. 그리고 군대가 움직이려면 역시 석유가 필요하거든요. 그 원유 저장고만 부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유 저장고를 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아마 시청자분들 이석기를 떠올릴 거예요. 예. 이석기가 예전에 저 내란 선동으로 잡혔을 때 그때 모처에서 그 뭐 관계자들끼리 경기도 어딘가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어딘가에 유류 저장고가 있는데 그 유류 저장고 폭파하는 작전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이런 대화를 나눈 게 녹취가 됐죠. 자, 그럼 벌써 간담이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 적국이 어느 나라를 공격할 때는 유류 저장고를 노린다는 거예요. 그럼 대개 그런 것이 2주차 정도면 완성되지 않겠는가. 그럼 3주차부터는 이제 국가를 재건하는 겁니다. 예. 정확히 말하면 친미 국가로 리포메이션 하는 거죠. 재건축하는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두 가지 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란에서 피땀 흘려가면서 저항하고 있는 시위대 중에 일부 수권 세력이 있다면 네. 그 시위대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아니면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지만 지금 미국에 망명와 있는 그 왕족들이 있죠. 네. 뭐 그쪽에게 뭐 힘을 실어줘서 정권을 이양하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4주차에는 아마 모든 조건이 이상적으로 맞아준다면 4주차에는 아마 새로운 정권 탄생을 축하하고 과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저 8.15 정부 수립할 때 미국이 축전을 보내온 것처럼 성대한 세리머니를 하고 발을 뺀다.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4주 플랜일 텐데 일부 미국이 미처 AI를 동원해서도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일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 4, 5주 정도에 끝내겠다는 플랜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나리오가 뭐 이렇게 우리가 예측대로 되진 않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1991년에 남북 예멘이 협상을 통해서 통일을 했어요. 거기는 이제 북쪽 예멘이 시장 경제였고 남쪽이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이룬 다음에 내전이 발발해가지고 한 1만 명씩 죽고 나서 다시 통일이 됐거든요. 이란 역시도 미국이 마무리를 잘 지어주고 뭐 4, 5주 만에 물러가서도 다시 또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가 오늘 아침에 민족 정론을 자처하는 어떤 메이저 신문을 보니까 4, 5주 만에 이란 작전 안 될 거다. 뭐 벌써 미국도 장기화 될 걸 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의 분석 기사를 아마 온라인판 전면에 내놓은 것 같은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조금 실소를 금할 수 없었던 것은 왜 중국 변수는 얘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되고 장기적으로 석유 수급이 안 되면 가장 불안할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에너지 원유의 50% 이상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타고 오는데 지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시키려고 하고 중국마저 아마도 지금 이란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 거예요. 좋아, 너희들도 체면이 있고 뭐 지도자도 죽고 어느 정도 너희들도 반격하고 뭐 싸우는 모양새를 보여야 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언제까지는 풀어줘야 돼라는 메시지 저는 갔을 거라고 봐요. 예. 지금 중국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뭐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뭐 중국이 이제 곧 망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영상도 있고 글도 많은데 중국이 미중 패권 전쟁에서 탈락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미중 패권 경쟁에서 진다고 해도 여전히 이란에게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그 말하자면 애타게 의지하고 있고 또 미국의 AI를 비롯한 국방 전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이때에 봉쇄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다에 저는 일단 한 표를 걸겠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불확실하고 일종의 이제 내부 총질돼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쭉 해서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 우리에게 이제 주는 시사하는 바를 살펴봐야 할 텐데 앞서 이야기를 쭉 하신 내용 중에 군사보안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좀 특히 유념해야 될까요? 그 최근에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아주 우리 펜앤마이크의 히트 상품이 하나 나왔죠. 예, 부정선거 관련 토론에서 제가 이제 전체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전체 한 7시간 했나요? 그죠. 이제 혈투는 7시가 아니고 앞뒤까지 하면 8시 한 20분 30분 그렇죠. 정도 되죠. 제가 그래도 한 5시간 이상은 시청한 것 같은데 중간중간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네. 예를 들면 이제 군사 보안의 측면에서 어떤 상황을 보는 거하고 평상시 시장 경제적 관점에서 어떤 상황을 보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종대왕함 뭐 이런 군함들 한 1조 원쯤 해요, 그게? 그럼 1조 원이면 큰 돈 아니겠어요? 근데 그 1조 원씩이나 주고 배를 사 와서 또 우리가 만들어서 그 군함의 가장 명예로운 은퇴는 뭐냐면 뱅글뱅글 그냥 서해 동해 돌아다니다가 은퇴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적인 논리로 볼 것 같으면 그 군함으로 전쟁을 막 하고 막 그 미사일 막 쏴대고 막 이래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게 그 군함의 입장에서 제일 명예로울 것 같지만 결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제일 명예로운 겁니다. 왜? 그 군함이 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았다. 그게 최고의 명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의 논리로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보의 문제는. 근데 우리가 선관위 서버 가운데 무슨 뭐 노트북인지 뭐 개표기 가운데 거기에 수상한 칩이 있다 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른바 그 자일링스 칩이라는 게 있는데 자일링스 칩은 이제 공장에서 출고될 때 어떤 용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칩이 아니고 그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해서 집어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필드 프로그래머블 FP라고 합니다. 그냥 내 현장에서 이 자일링스 칩을 통신 용도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통신 모듈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내가 이걸 숫자 계산하는 데 써야 되겠다 그러면 전자계산기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칩이 뭐 개표기에서 발견됐다는 설이 있어요. 자,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일단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볼 때는 0.1%라도 해킹당할 위험을 높인다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칩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막대한 편익이 있고 그 개표기나 그 집계하는데 어떤 이익이 있더라도 통신하지 말아야 될 기기를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0.1%라도 기여하면 그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조 원씩이나 하는 배를 사서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을 가장 좋은 국방의 예로 보는 것처럼 안보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지금 국가 안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토론자들의 그 대화 내용을 양상을 보니까 아예 뭐 그 칩이 꼭 통신 용도로 쓰인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약간 이런 그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양일국이 컴퓨터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값싼 뭐 통신기기를 하나 저 원가를 낮춰가지고 좋은 통신 장비를 내다 팔려고 할 때 그때는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네. 굳이 통신을 하려면 그 비싼 자일링스 칩을 쓸 리가 있냐? 값싼 통신 칩도 얼마든지 많은데 그거는 평상시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신하면 안 되는 기기에 통신 기능을 넣는다는 건 범죄잖아요. 범죄자들이 발각이 쉬운 일반적인 방법을 쓰겠냐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가 안보의 문제도 결국은 이렇게 1%라도 위협의 가능성을 줄이는 쪽에 지혜를 모으고 1%라도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어떤 불편과 손해도 감수한다는 접근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후배, 그래서 제 후배 국제정치 전공 앞두고 있는 후배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너희들 옛날처럼 문과라고 해서 수학 이런 거 멀리하고 과학 멀리하는 시대는 지났다. 너희들이 예를 들어 남북한 관계 또는 우리가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국제 정치를 공부하려고 해도 이제는 IT 분야, 네트워크, 해킹 전문가가 돼야 된다. 지금 북한의 그 뭐 해킹 그룹이 얼마나 잘해요 지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제 정치의 해킹의 그것을 빈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물을 못 마시면 죽습니다 사람이. 통상적으로 한 4, 5일만 물을 못 먹어도 사람의 제 기능을 못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을 먹기 위해서 사람은 무슨 지식은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때로 그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좀 선배님 앞에 차가 하나 맛있어 보이는데 제가 목말라 죽을 왜 제 거를 지경이면 욕심내요? 예, 제가
제가 살기 위해서 그 네. 선배님 물을 훔칠 수 있는 게 국제 정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국제 정치나 안보 그리고 살기 위해 물을 훔친 거를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물을 목말라서 굶주려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허현준 선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게 국제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네트워크나 전산 보안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위험이 없을 거야에다가 배팅을 하기보다는 그런 위험이 1%라도 있으면 안 해야 되는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마 펜앤마이크 이게 방송을 하는데 지금 옆에 모니터가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얼굴이 저기 나옵니다. 못생긴 얼굴인데 지금 카메라하고 저 우리 펜앤마이크의 본체 PC 그리고 요 모니터가 전선으로 연결돼 있을 거예요. 재밌는 거는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연결된 그 전선을 안테나로 사용한 해킹 사례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그래픽 카드나 하드디스크에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에서 모니터로 이제 영상 정보를 쏴줍니다. HDMI 케이블로. 근데 그 앱을 하나 심어가지고 그 모니터로 보내는 신호에다가 일정 주기별로 고전압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일종의 모스 부호가 되죠. 그럼 이 건물 밖에서 FM 라디오 수신기로 그걸 받아가지고 기록하면 모스 부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이건 저의 가설입니다. 통신하면 안 되는 통신 장비에, 그러니까 통신하면 안 되는 개표기에 그 안에 있는 전선도 있을 거고 USB 케이블도 있을 수 있고 또 본체가 금속이라면 그 금속 자체가 안테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0.1%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원천 제거하는데 그 어떤 불편함도 감내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기본 자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속보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는 소식이 지금 방금 전에 떴는데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3부에 양일구 박사님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초기부터 그 과정에서 어떤 결정 과정이 있었는지 중요한 부분에 누가 그 안에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의사결정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인공지능은 어떻게 되는지 네트워크 이 전산 보안 문제에 있어 한국에게 던지는 사점은 뭔지 이런 것까지 이번 부정선거 끝장 토론과 연관하면서 지적해 주셨네요. 예, 3부 아주 조목조목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양일국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 않은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네. 자, 먼저 주식 시장하고 환율 문제 살펴봤고요. 자, 이란 이제 중동 사태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생생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이란 최고 지도자 회의란 전문가 회의라는 게 있었죠. 이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투표장이었다고 불리는 전문가 회의 그 자리 청사가 폭격을 맞았죠. 그래서 붕괴하는 이제 상황을 맞았는데 당시 생생한 영상 먼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전문가회 청사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붕괴됐습니다. 붕괴된 건물 속 철로된 골조가 여실히 드러나 보입니다. 중부 종교도시 곰에 있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기구 전문가회의 청사로 지목된 건물로 현지 시간 3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성직자들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는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후계자를 선출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폭격 당시 회의가 열리고 있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저 부분을 이제 사전에 얼마나 모사드하고 CIA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공격했는지 그 부분도 이제 분석이 필요한데 어쨌든 영상을 통해서 보면 이 전문가 회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란 최고위원장을 투표하는 결과를 내는 선출하는 그 청사를 공격해서 네. 지금 사실상 그 붕괴시키는 상황이 영상으로 드러났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뭐 눈으로 보다시피 그냥 아주 박살을 했습니다. 네. 전문가 회의가 88명의 이란 최고 성직자들이 모여서 그걸 왜 또 전문가 회의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이름이 좀 붙였는지 묘하네요. 이름이 희한해요. 그냥 네. 무슨 회교 최고 지도자 회의 하든가. 네. 그런데 하여튼 전문가 회의입니다. 이름이.
이란의 그 북부 곰이라는 도시에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그 목표물을 한 2,000곳을 이미 타겟팅을 해가지고 그곳을 다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죽은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모즈타파 하메네이를 선출했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는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88명의 전문가 회의에 참석자들이 다 죽었는지도 확인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저 정도 됐으면 무슨 빈 건물을 때렸을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88명의 전문가들이 모인 저 공식 건물인데 미국 무섭다고 예를 들어서 저기서 안 하고 딴 데서 회의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망신이잖아요. 예. 아이고 이게 겁나니까 최고 성직자 이란을 대표한다는 그 전문가들이 뭐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으나 딴 데서 회의를 했다고 보면 또 그것도 또 창피할 노릇이고 저기 안에 있었다면 다 죽었을 것이고 지금 이 이란이 확인을 안 해줍니다. 그럼 모즈타바가 저기 있다가 죽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구든 하메네이의 후계자가 되는 지도자는 죽을 거다. 그러니까 섬뜩한 말이죠. 그러니까 모즈타바라고 하는 순간 이제 모즈타바가 이제 하메네이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란 최고 지도자가 3대 지도자가 되면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면 모스타바가 저 안에 있다가 폭탄을 맞았는지도 확인 안 해주고 모스타바는 어디 딴 데 숨어 있는 건지도 확인 안 해주고 서방 언론들은 선출된 것 같다라고는 하는데 이란이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발표하는 순간 이제 모든 표적은 그 모스타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했다고도 못하고 그러니까 뽑았다고도 못하고 숨어 다닌다는 말도 못하고 지금 이란의 형국이 지금 겁먹은 개가 크게 짖고 그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하나는 꽉 움켜쥐고서 지금 세계 경제를 압박하고 또 전 그 아랍 9개 나라도 막 공격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공격하느냐. 공포감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경제를 흔들고 세계 경제. 그래서 미국을 압박하려고 반전 여론을 일으키려고 지금 그 저항을 하는 건데 과연 이게 먹힐지 그런 것은 아주 저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저 건물을 저렇게 부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모인다고 하고 뭐 어디 가서 또 이제 아니 그러니까 모스타바를 하메네이를 선출했다고 하는 말을 왜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건지부터가 의심스럽고 저 안에서 죽었는지 그 88명들이 모여 있었다면 저 정도 폭격 보세요. 완전히 뼈대만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전문가 회의라는 이란의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그 선거인단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의 어떤 그 뿌리가 될 수 있는 도대체 그 근원이 사라져 버린 거니까. 그럼 이란은 누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협상이든 뭐든 할 거냐. 지금 알려진 거로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네. 이란 대통령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란 대통령은 이슬람 하나는 존재야. 그 사람은 돌아다녀도 미국에 안 잡아. 왜? 실권자가 아니니까. 예. 그러면 그 둘째 아들 혹은 전문가는 저렇게 다 이제 겁을 줘서 건물 자체를 폭발시켰는데 살아있는지 아닌지도 말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혁명수비대의 총사령관은 죽었잖아요. 저번에 하멜이랑. 네. 그럼 뭐 그 2인자 3인자가 이제 어디 숨어서 이제 그 함정들하고 고속정 뭐 무인기 부대만 이끌고 지금 소수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그러면 또 사령관인지도 지금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이란 자체는 지금 지도부가 없는 머리 없는 뱀의 형국이에요. 꼬리들만 지금 설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공포감은 소수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수의 깡패들이 마을 전체를 혼란시키기는 쉽습니다. 지금 그런 형국으로 거의 분탕질을 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압을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잔불을 꺼야 되는데 이 잔불이 여기저기서 불타고 있는 그게 지금 현 실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일 의문이 가는 사항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그 청사가 붕괴됐고 그 후에 선출했다고는 하는데 발표는 안 하고 있다. 못하는 건지 뭐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모즈타바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 모즈타바 그 최고 지도자라고 하면 전에도 보셨으면 사담 후세인이나 아프간도 그렇지만 그 지하에서라도 영상 성명을 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다독이는데
모스타바는 자료 올림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정말 모스타바는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모스타바도 살고 싶으면 사실 뭐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메네이 집안이 그래도 뭐 그 아들이면 후계자인데 지금 자기 목숨이 급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게 그 비밀 뭐 무슨 유튜브라든가 틱톡 같은 거 중국이 하니까 그 뭐 이재명도 가입했다지만 그런 걸로 내가 건재하다 이런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디 어두컴컴한 데서 전구라도 켜놓고 그런 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모스타바가 죽은 거 아니야? 이거 뭐 이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 안 나서느냐? 겁쟁이다. 예를 들어 아니면 모스타바도 등 떠밀린 거다. 제가 보기엔 등 떠밀렸다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당신이 안 나설 거야? 뭐 이렇게 되니까 아 이거 나가기 싫은데. 누가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물에 빠져서 사람을 누가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그 사람이 구해오니까 박수가 막 나오니까 그 사람이 했다는 말. 누가 내 등 밀었어. 좀 그런 형국도 지금 이란에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말을 안 하잖아. 네. 영상도 안 나오고 죽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란의 차기 지도자가 누가 되고 언제 사실상 저게 공표될지는 당연히 이란의 미래와 관련돼 있는 문제라 중요한 문제라 다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란 자체적으로는 아직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고 하메네이 장례식도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왜 장례식이 연기가 됐을까요? 뭐 외부적으로는 뭐 인파가 조금 많이 몰릴 것 같아서 연기를 장례식 일정을 뒤로 미뤘다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이란의 당국자들이 좋아하지 그걸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겠죠. 뭔가 그 내부의 지도체제 내부 또는 모지타바와 관련된 것, 지도자 선출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타격을 받을 또는 오점을 남길 무언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장례식도 연기하는 상황이 될 텐데 자 그것과 연관해서요. 이것도 연관된 얘기니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지도자 차기 최고 지도자 문제에 관련해서 밝힌 게 있는데 앞서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차기 지도자 누가 되든 간에 뭐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국방장관 아예 차기 최고 지도자를 제거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 육성 한번 영상 듣고 오겠습니다. You know, we had some in mind from that group that is dead, and now we have another group. They may be dead also, based on reports. So I guess you have a third wave coming in. Pretty soon, we're not going to know anybody. President Crown Prince Reza Pahlavi, is he an option at all in your mind? I guess he is. Some people like him, and we haven't been thinking about too much about that. It would seem to me that somebody from within maybe would be more appropriate. I've said that. He looks like a very nice person, but it would seem to me that somebody that's there. 예, 트럼프 대통령 저 발언 속에는 내부에 누군가 있다, 또 온건한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앞서 이제 장례식이 연계된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저 발언의 함의 어떤 차원에서 분석을 하고 계세요? 자 장례식을 한다고 칩시다. 예. 장례식인데 아들이 안 갈 수 있나요? 예. 모스타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모스타바 안 나오면 미국은 저런 겁쟁이를 만나.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다는데 좀 막말 좀 하겠습니다. 지혜비 장례식에도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러면 최고 지도자들 이란의 그 신이 죽었는데 와서 거기 장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규모를 조그맣게 숨어서 하면 야 이것들 무슨 최고 지도자 장례를 저렇게 숨어서 해. 이래도 저래도 열기가 어려워요. 미국은 폭탄 2발이면 거기 장례식 참석한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자꾸 이걸 죽인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그러잖아요. dead, will be dead. 누구든 죽을 거다. 나설 수가 없죠. 누가 가겠어요. 그 장례식에. 네. 그러니까 장례식 자체는 연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열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아들이 거기 갈 수도 가야 되는데 못 간다. 얼마나 창피한 장례식이 되겠어요. 그렇다면 아니 관도 없어요. 시신을 뭐 어디 인공지능이 밈을 만들어서 했는데 뭐 이렇게 그 돌더미에 누워서 뭐 있는 그 하메네이인데 그런 식 아닙니다. 시체 자체가 없어요. 벙커버스터를 맞으면 살점도 안 남아요. 좀 끔찍한 말 같지만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시신도 없이 뭘로 치를 겁니까? 그러니까 장례식 자체는 그 우스운 것이 되는 거고 그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중에 그 왕자는 그 뭐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다고만 하잖아요. 레자 팔레비 왕세자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때 왕세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미국 와가지고 예. 그 세탁소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있다가 이번에 부각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왕자도 아니에요. 사실 왕자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 옛날에 그 무슨 그 의친왕의 아들 지금도 뭐 생존에 있습니다만 의친왕이 자녀를 아주 많이 낳았잖아요. 네. 근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전주에 지금 뭐 황손이라고 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황손은 그냥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지 그 사람 가수였어요. 그분은 미국에 뭐 아주 그 외롭게 떠돌던 사람을 전주 이씨 종친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 왕자일 뿐이지만 왕자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 있는 누군가하고 뭐 신망 있는 인물 자꾸 저런 얘기를 트럼프가 하잖아요. 저건 제가 보기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있잖아요. 다만 회교 그 지도부가 인정하는 최고 지도자는 못 돼요. 이 사람은. 이란은 그 우리도 민주주의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출직으로 뽑았어요. 근데 그 대통령을 외면하고 딴 사람하고만 뭐 자꾸 최고 지도자 무스타파 뭐 하메네이 둘째 아들 이러면 미국에서 볼 때는 거기 니네 그 합리적인 비교적 그리고 온건 합리주의자인 대통령 있잖아. 좀 말은 안 하지만 신망 있는 누군가. 그러니까 절대 미국은 하메네이와 관련된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메네이와 친한 사람들은 절대 지도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장례식이 열리든 공식 발표가 나면은 지금 아까 말씀한 모사드와 CIA의 정보망이 분명히 찾아낼 거고 그 지역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 합리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마두로 생각해 보세요. 마두로를 이제 체포해 간 뒤에 델시 로드리게스를 대통령 권한대행 임시 대통령을 미국이 인정했잖아요. 그 사람도 그 델시도 그 마두로의 측근 아닙니까? 그 오빠는 뭐 이제 국회의장이라고 하고 그 까베요라고 이제 몽둥이 들고 설치던 그 베네수엘라 내무장관 그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마두로에. 이 사람들을 그대로 미국이 놔둔 것은 우리 말을 잘 들을 경우에는 너희들까지 어떻게 체포하거나 없애지는 않겠다. 그런 방식이 요새 미국의 접근 방식이. 그러니까 이란도 우리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법적인 지도자만 나서고 니들이 그 사람을 협상 상대로 내보내면 우리가 타협을 할 수 있다. 공격도 어떻게 좀 늦출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 발신하고 있는데 이란 그 최고 지도부가 그러니까 지금 뭐 전문가 회의인지 무슨 무스타파인지 그 혁명수비대 그 지금 또 사령관 맡고 있는 이런 그 강경파들이 네.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버티는 사람들을 족족 타격을 해서 죽이거나 무력화시킨 뒤에 합리적인 친미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이 인정할 만한 상대와 대화를 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트럼프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듣게.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알아듣고도 외면하거나. 그러니까 조만간 그 이란 내부에서 봉기가 가능하다고 봐요. 쿠르드 반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밀고 내려오고 여기저기서 잘 싸우면서 막 이제 혁명수비대가 거기 막느라고 이제 전력이 흐트러지면서 협상도 병행한.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베트남전이 한창일 때 그 베트남전의 휴전 협상은 파리에서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이 파리에서 탱고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전쟁을 해도 제가 볼 때 휴전 협상은 아예 중동을 벗어난 지역에서 물밑에서 지금 할 수가 있다. 다만 거기에 나올 사람은 절대 하메네이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런 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한번 좀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중국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됐는데요. 예, 저희 댓글이 어제 굉장히 빠르게 아마 댓글이 올라가서 지금 저속 모드로 해놨었는데 그 부분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댓글이
많이 댓글이 달면 좀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 특히나 이제 방송 끝에는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좀 난처했는데 저속모드 해제했으니까 아마 조금 댓글 올라가는 게 좀 빠를 겁니다. 예,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중국 문제로 다시 넘어가면 뉴욕타임스 뭐 이야기는 잠깐 해야 되겠네요. 뉴욕타임스가 재얘기하는 상황이니까 4월 초에 지금 예정돼 있던 미중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되겠느냐, 취소 또는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는데 그런 주장을 좀 담아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 무력 공격,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연이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한마디로 중국이 웃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비슷하게 하면서 이 미중 정상회담이 좀 새로운 변수가 좀 생겼다. 뭐 그런 이제 제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진핑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웃으면서 맞이할 계제가 아니잖아요. 예. 자 보세요. 중국 경제가 잘 나간 이유는 값싼 베네수엘라산 기름, 원유, 예. 그리고 또 역시 그에 못지않게 값싸고 물량이 엄청 많은 이란산 원유의 수입으로 의존했어요. 예. 그 두 가지가 다 잘려 나가잖아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기름 한 방울 중국으로 못 가고 거기 해상 봉쇄를 해가지고 베네수엘라산 기름이 지금 중국에 못 갑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저게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한국 같은 일본은 95%예요 거기가. 지금 제일 죽게 생겼는 게 일본입니다. 그나마 한국은 그 중동산 두바이유의 의존율이 70%. 많지만 미국은 그러니까 일본은 95%예요. 기름 안 들어오면 일본 경제 무너져요. 그 중국도 마찬가지지. 중국도 그 이란산까지 막히면 제가 보기에 중국 경제도 한두 달 안에 와들와들 뭐 떨거나 무너진다고까지는 못해도 엄청난 타격이 와요. 예,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알고 지금 이란을 공격하는 다방면의 무기를 쓴 건데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자기 목 조이는 거예요. 어디서 그나마 이란에 기름 팔아서 그 돈 합법적으로 받아서 그걸로라도 돌려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란 국민들이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날의 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중국도 지금 비판을 해요. 네네. 야, 뭐 미쳤냐? 니네 호르무즈까지 막으면 우리 정말로 너희들 지금까지 지원해준 이 짱꼴라 경제도 이제 무너진다. 짱꼴라란 말은 뭐 시진핑은 안 쓰겠지만 네.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보면 불편하죠. 그리고 이번에 그 드러났는데 중국은 G2가 아니에요. 무력에 있어서는 형편없는 종이호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중국이 바로 옆에 있는데 육지라고도 연결돼 있는데 병력 한 명 못 보내잖아요. 왜? 미국이 무서워서. 미사일 쏘아대고 하는 거 보니까 무슨 벙커버스터 저 자금성에 떨어지면 뭐 인민대회당 같은 데 떨어지면 거기 그냥 박살나게 생겼잖아요. 정말로 무시무시한 미국의 군사력을 진짜 눈으로 또 보니까 델타포스 보내가지고 지도자 그 3분도 만에 그 납작 체포해 가는 거 보니까 시진핑 체포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지금 중국 군부는 정상적 체계가 아니라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장유샤를 제거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장성들을 엄청나게 숙청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는 군부 자체가 지금 중국군이 뭐 200만 명 인민군 뭐 해방군 있다 그러는데 제대로 싸울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날 가고 싶겠죠. 가서 시진핑 손 꽉 잡으면서 봤지. 그러면서 이제 뭐 무역이라든가 모든 걸 다 압박할 수 있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꺼이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손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보면 불편하고 항의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중국은 종이호랑이라는 거. 그리고 푸틴 보세요. 푸틴도 저 뒤에서 이란 그 소련 러시아 대사 통해 가지고 유엔 대사 통해서 항의 성명만 내지 푸틴도 아무 소리 못 하고 있잖아요. 중러라는 게 이번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라는가 무력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는 셈이고 그 뒤에 또 북한도 지금 열심히 비난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야말로 지금 이란이 평양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베네수엘라에서 참수작전 보여줬지. 그러네요. 지금 평양에 그 있는 건물들 콘크리트 다 점검하고 있을 거예요. 그 벙커부스터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지금 오금이 좀 저리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그 편안한 마음으로 트럼프를 맞을 수가 없고 트럼프는 기꺼이 가서 좀 아주 기세당당하게 협상을 할 것이니까 이 판을 시진핑이 깔아주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예. 제이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새로운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김승현 회장, 김동관 부회장 그 밈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 사진 한번 좀 볼까요? 뭐 방산주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예. 어서 타라고 그러네요. 설명할 시간도 없다고 그러고 어서 타라고 그러네. 전쟁 중에 지금 폭탄이 뒤에서 터지고 있으니까 한화차를 타라고 그러는 건가요? 자, 김승현 회장과 저 김동관 부회장의 밈은 좀 상징하는 바가 좀 적지 않은데 어떤 차원에서 저 밈을 보십니까? 저거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 거 베낀 거잖아요. 예. 그 뒤에 SK텔레콤 저 SKT의 저 밈은요.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 한화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뭐 공식적으로 지금 밈이 똑같잖아요. 저 주인공만 바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 전쟁 나서 우리 그 한국 한화에 방산 관련 기업들이 많으니까 지금이라도 살아 이러는 건데 오르긴 올랐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니까 5.14% 정도 올랐는데 뭐 이게 그 지금 다른 종목들 오른 거에 비하면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손 잡고 올라탔다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저렇게 되다 보니 저게 다 너도 나도 저런 거 만들어요. 급해. 지금이라도 타. 무슨 야탈족입니까? 저는 약간 재미있게는 봐요 저거를. 네. 하지만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서도 5%밖에 안 오르는 건 지금 다른 주식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 다른 데 지금 보니까 다들 10몇 %씩 올랐어요. 네.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저렇게 탈한다고 해서 그 영리한 분들이 안 타는 거죠 지금.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김동관이 탈한다고 해서 타는 것도 아니고 그 더군다나 김승현 회장은 한화의 실질적인 그 주인이긴 하지만 경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화는 김동관 얼굴 갖다 집어넣으면 잘 모르잖아요. 김동관 부회장이 실권자라는 걸. 그렇지만 그게 쉽게 그냥 김승현이 하면 한화 하면 김승현이니까 저런 그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 저거 다 알아요.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저거 그 제미나이라든가 챗GPT에다가 여러분 그 주문하면 한 10초 만에 만들어 줍니다. 저거보다 더 재밌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밈 자체가 한화도 뒤늦게나마 지금 이재용, 정의선 또 아까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네. 그 밈에 이어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함부로 야타의 뭐 현혹까지는 아니라도 저거 쉽게 탔다가는요. 네. 그리고 한화차 아니잖아요, 저거. 한화 자동차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정의선 회장이 야타하면 얘기가 그러네요. 됩니다. 네. 그거 자기네 차니까. 네. 근데 저 차는 렌터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밌게 말씀드리는 건데 저렇게 탈한다고 해서 함부로 타셨다가는 잘못하면 펑크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속보가 나와서 한번 그거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이는 두려움 그 자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심리가 영향을 주식시장도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환율 문제를 단순히 심리 문제, 이 두려움 문제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환율은 두려움 이전에 네. 국가의 어떤 그 경제적 능력을 재는 지표입니다. 세계가 인정을 해야지 그 환율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창용 한은 총재가 했다는 그 말, 네. 그 유명한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미국 최초이자 마지막이었던 4선 미국 대통령,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미국 의회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일 뿐이다.
하는 이창용 총재뿐만 아니라 저도 뭐 방송 때 여러 번 인용을 한 아주 유명한 경구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 그러니까 나 떨고 있니가 그 두려움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두려움 자체일 뿐이지 실제로 외부에서 오는 요인이 절대적이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환율은 이창용 하는 총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손에 달렸고 또 미국인과 그 달러 표시된 투자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한국 주식을 내다 팔면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이제 달러 예금에 안 쌓놓고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기업들이 불안하니까 그 수출로 번 달러를 안 풀잖아요 지금. 예. 그 요인이 가장 커요. 그 무슨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이나 이런 데다가 투자해서 달러 원화를 그 달러로 바꾸는 거 그거를 자꾸 탓하는데 그거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상대로 하거나 그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데는 이재명 정권의 그 당국자들이 한도가 있잖아요. 미국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또 이 수출 기업들도 뭐 대통령이 불러다가 압박은 할 수 있겠지만 아니 수출 기업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대기업들도 그렇고 중소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정부가 맨날 압박하고 조진다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옥죄일 수 있는 대상이 그저 애꿎은 서학개미밖에 없다는 게 그 환율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환율을 그 증시보다도 훨씬 더 지금 중시해서 보는 게 이거요. 만약에 다시 환율이 올라가 가지고 1,480원 이 선을 못 지키면 그 한 달 뒤에는 물가가 폭등합니다. 이거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 물가 폭등이 오면 이재명 정권 지지율이 온전할까요?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장에 나갔는데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면 뭐 국민의힘 탓을 하겠습니까? 자명한 거예요, 이 이치가. 그래서 환율이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국제 유가가 지금 이미 올랐잖아요. 두바이유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최소한 4, 5주 간다잖아요. 그럼 7개월치 비축 물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7개월 있으면 뭐 우리가 유가가 가만히 있습니까? 유가도 심리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쌀이 자꾸 쌀독이 비어가는데 갖다 채울 방안이 없으면 불안해지잖아요. 사재기가 일어나고 또 이러면서 물가가 더 뜁니다. 저는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뭐 우상호도 단수공천, 코찬대, 박찬대도 단수공천 지금 아주 단수공천 릴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면 다 이긴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선을 뭐 호남은 뭐 해보나 만할 거고 너무 승리 분위기에 도취해 있는 것 같아요. 우상호 나가면 이기고 뭐 코찬대, 박찬대 나가면 무조건 인천 이기는 건가요? 아직 승부는 멀었어요. 가장 위협은 제가 이런 그 표현으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재명 정권 자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오릅니다. 반드시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유가도 심상치가 않다. 이거는 뭐 잘해서 국민의힘한테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국내 문제로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국내 문제 중에 박용진 전 의원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볼게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딱 하면 뭐 비명 행사 중에 인물이 하나였는데 이 박용진 전 의원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MBC, YTN 그 라디오에 연이어 출연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얘기냐? 저는 비명이 아니다. 이제 이재명의 사람이고 이재명 정부 소속이다. 본인이 과거에는 비명이라고 언론에 나왔을 때 비명이 아니라고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비명이 이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네. 비명에서 친명으로 돌아섰다는 건지 이 말을 바꾸는 자료 줬으니까 그런 정도 말을 좀 가볍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지 뭐 이재명
당연히 정부의 직소에 가면 뭐 이재명 관계자다 이런 거지만 비명이 아니다라는 건 다른 메시지인데 어떤 차원에서 이 발언을 해석합니까? 저는 참 놀라운 게 저 부위원장이 총리급이래요. 네. 3명이나. 야,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중무총리급이 3명 생긴 거예요. 아니 무슨 총리를 저렇게 많이 만들어냅니까? 부위원장이 3명이 총리급이면 김민석 같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아니 뭐 아무리 나랏돈이고 뭐 만드는 게 다 좌파들이 특히 위원회 좋아합니다. 네. 무슨 전부 보세요. 민주주의 국가에는 위원회가 별로 없어요. 무슨 코미티가 어디서 위원회 많이 만듭니까? 공산당들. 그 영향으로 학생운동권에도 그놈의 위원회가 그렇게 많잖아요. 조국통일위원회, 조국통일 뭐 위원회, 연대사업위원회 다 위원회 조직이 기본이죠. 위원회가 어마어마해요. 그게 네, 이게 다 공산주의의 그 옛날 볼셰비키 때부터 그 위원회예요, 위원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또 요새 많이 만들어내는 건 TF. 뭔 TF가 그렇게 많은지 TF를 위한 TF도 만들겠어요 이러다가 TF 구성을 위한 TF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 총리급을 시켜줬잖아요. 지금 한 2년 놀면서 어디 그 좌파 방송 패널이나 해서 출연료 좀 받던 사람이 일약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네. 뽑히지 않은 국무총리. 청문회도 거칠 필요가 없는 국무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실업자가 갑자기 국무총리급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런 국무총리들이 3명이나 있어. 아니 뭐 이재명 나는 찐명이다라고 안 한 게 다행이죠. 비명이 아니다라고 그래도 이제 박용진이 그래도 이제 뭐 좀 자존심이 있으니까 애둘러서 표현하는 거죠. 내가 비명이 아니다. 그건 뭐예요? 쉽게 말하지. 그냥 난 친명이에요. 그러면 될 것을 자존심상 그렇게는 또 얘기 못 하고 있다. 뭘 하는 데죠? 핵심 규제 뭐 합리화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그 좌파들이 위원회를 만들 때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읽다 보면은 뭐 하는 데야 이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문제 연구소 위원회 뭐 이런 식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카이스트 교수도 하나 뭐 그 임명했지. 그 정치인이잖아요. 네. 노동당 민주노동당 정치하던 사람이고 누가 봐도 반명 인사였잖아요. 그 나오지 말라는 경선에 나와가지고 미움받고, 그 무슨 그 지난 총선에서 최대 희생양 아닙니까? 아니 상대방한테 가점을 55점을 얹어주고 0점에서 출발했는데도 잘 버텼잖아요. 3번씩이나 그 하여튼 갈아치우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비명이 아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고 네. 오늘 보니까 지금 아침에 좀 이재명이 뭐 그 3박 4일 놀고 왔다는 표현 또 하면 또 그러니까 하여튼 그 외교 일정 마치고 와서 뭐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쏟아놓고 있는데 뭐 100조 원을 풀어서 기업을 지원해라. 아니 돈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그렇게 많은 돈으로 좀 필요한 데 쓰지 뭐 100조를 동원해서 기업들을 지원한다. 뭐 물가 단단히 점검해라. 환율 시장 점검해라. 점검하라는 말을 하는데 점검할 도리고 없고 그 또 이걸 잡을 비책도 없잖아요. 그만큼 지금 한국 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대한민국 경제가 취약한지는 이번 중동전으로 인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기름 우리가 진짜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 사는구나. 또 뭐 그 물동량이 그 호르무즈 그 앞바다로 못 빠져나오면 저 뒤로 돌아가야 돼요. 홍해로. 물류비가 47배가 더 들어요. 무려 47배. 어떻게 그렇게 돌아오겠어요? 그리고 4, 5주 더 걸려. 아니 이거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대외 의존형 경제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누구랑 관계가 좋아야 되느냐? 답은 딱 나와 있잖아요. 미국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렇게 좋아하는 뭐 중국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벌 떨고 있지. 북한 저 뒤에 지금 숨어서 지금 미국 비판 반미만 외치고 있지. 좀 한국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삼척동자도 보면 답이 있는데 그 현 정권이 그렇게 안 가고 있잖아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큰 길을 두고 왜 굳이 험한 길과 또 험하다 못해서 사실 해결책이 아닌 길로 가려고 하는지 그저 저게 제가 보기에는 답답합니다. 예. 예, 오늘 주식, 환율,
이란 사태 포함해서 마지막에 박용진 전 의원 문제까지도 살펴봤네요. 자, 국내 문제 또 중동 정세 함께 엮여져 있는 상황이죠. 그게 국가가 국가 내부의 상황으로만 경제 사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실감하네요. 그래서 국제적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 우물한 시각이 아니라 국제적 시각을 다시 갖게 하는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1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2-1331 152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